서울 강서구의 한 작은 주점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살인사건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가을밤, 달빛 소주라는 주점에서 30대 여주인이 단 한 번의 정확한 자창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에는 범인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혈흔과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메모지만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금전 갈등으로 보였던 이 사건이 5년 전 한 교통사고와 연결되면서 예상치 못한 복수극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베테랑 형사 박지훈이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을밤에 서울 강서구 번화가는 네온사인들이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불빛으로 가득했다. 평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주점과 카페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과 소음이 어우러져 도심의 밤을 수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 평범한 밤의 풍경 속에서 한 곳만은 예외였다.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주점 달빛 소주는 평소와 달리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간판에 불빛마저 꺼져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50대 초반의 베테랑 형사 박지훈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20여 년간 수많은 현장을 경험한 그였지만 이번 사건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주점 앞에 설치된 경찰 차단선과 주변을 둘러싼 시민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 경찰관들의 긴장된 표정이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지훈이 현장 경찰관에게 물었다.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피해자는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며 이 주점의 여주인으로 보입니다. 사인은 흉기에 의한 살인으로 가슴 부위를 정확히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확한 부위를 노린 것, 그리고 한 번의 차창으로 치명상을 입힌 것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점 내부로 들어서자 박지훈의 동료인 30대 초반의 형사 최은서가 이미 현장 분석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서구 경찰서에서도 현장 분석 전문가로 유명했으며 세밀한 관찰력과 분석력으로 여러 사건을 해결한 경력이 있었다. 은서는 무릎을 꿇고 바닥의 혈흔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마에는 고민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은서야, 상황이 어떤가?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합니다, 선배님. 현장에 남겨진 물리적 증거가 거의 없어요. 지문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혈흔만이 유일한 단서예요. 은서가 가리킨 곳을 보니 바닥에 혈흔이 남아 있었다. 혈흔의 모양과 분포를 보면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와 출혈 패턴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에 부족했다. 이때 20대 후반의 신입 형사 김수현이 숨을 헐떡이며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아직 경험이 부족했지만 감정이 풍부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편이었다. 수현은 현장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동료들에게 다가갔다. 선배님들, 주변 상황을 조사해봤는데요. 수현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 주점은 평소 단골 손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인근 건설 현장 작업자들과 공장 직원들이 자주 찾았다고 해요. 피해자는 김미영 씨로 30대 중반의 여성이며 혼자서 이 주점을 운영해왔습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이제 진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주변 상인들은 뭐라고 하던가? 대부분 김미영 씨가 성격이 좋고 인심이 후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수연이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뭔가? 은서가 재촉했다. 최근 들어 이상한 남자가 자주 찾아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인데 김미영 씨와 큰 소리로 다투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해요. 박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그 남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없나? 인근 상인들 말로는 예전에 이 동네에서 건달짓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이정민이라고 하는데 현재 30대 후반이고 최근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은서가 메모를 하며 말했다. 그럼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1차적인 용의자가 되겠네요. 우선 그의 행적을 추적해보고 김미영 씨와의 관계를 파악해야겠습니다. 박지훈이 현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다. 20여 년의 경험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겉보기처럼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고. 범행 현장에 남겨진 증거가 너무 적고 그나마 있는 증거도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들었다.
수연아, 주변 건물의 CCTV 영상을 확보해봐. 특히 사건 발생 추정 시간인 어제 밤 9시부터 11시까지의 영상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네, 알겠습니다. 수연이 바로 달려나갔다. 그의 열정적인 모습이 박지훈에게는 옛날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은서는 여전히 현장 분석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피해자의 위치, 혈흔의 패턴, 주변 사물의 배치 등을 꼼꼼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뭔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선배님, 여기 좀 보세요. 은서가 박지훈을 불렀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주점 카운터 근처였다. 뭔가 이상해요.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와 혈흔의 패턴을 보면 범인은 카운터 건너편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위치에는 범인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박지훈이 은서의 분석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관찰이 맞다면 범인은 상당히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했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은서가 말을 잠시 멈추고 다시 바닥을 살펴보았다. 이 혈흔의 패턴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일반적으로 흉기에 찔려 쓰러진 사람의 혈흔 패턴과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박지훈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만약 은서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더 복잡한 배경이 있을 수 있었다. 이때 수연이 헐떡거리며 돌아왔다. 선배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뭔가? 사건 발생 추정 시간인 어젯밤 9시 30분경에 이정민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 주점 근처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점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서성거리기만 하다가 사라졌어요. 박지훈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이정민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인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사건 당일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고 뭔가 망설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은서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정민을 조사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해야 합니다. 혹시 김미영 씨에게 다른 원한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박지훈이 현장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다.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벌써 여러 개의 퍼즐 조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20여 년간의 경험으로 이런 사건들을 해결해왔지만 이번 사건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우선 내일 아침에 이정민을 찾아 조사하자. 그리고 김미영 씨의 주변 인물들도 더 자세히 알아보고 특히 금전 관계나 연애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수연과 은서가 동시에 대답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강서구 번화가의 거리는 점점 조용해졌다. 하지만 달빛 소주 주변만은 여전히 경찰들의 활동으로 분주했다. 국가수 요원들이 도착해 현장을 정밀 감식하고 있었고 주변 상인들과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었다. 박지훈은 현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피해자 김미영 씨가 쓰러져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작은 주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을까? 그리고 그 인연들 중에서 누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것일까? 은서는 여전히 현장 곳곳을 살피며 놓친 단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꼼꼼함과 전문성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증명된 바 있었다. 특히 미세한 증거들을 찾아내는 능력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었다. 선배님, 저기 카운터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은서가 플래시를 비추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카운터 아래쪽 구석진 곳에 작은 종이 조각이 끼어 있었다. 뭔가요? 박지훈이 다가가며 물었다. 은서가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종이 조각을 꺼내어 확인해 보았다. 메모지 같은데.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감식반에 의뢰해서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어요. 작은 종이 조각이었지만 이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었다. 박지훈은 은서의 꼼꼼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현장 수사가 일단락되었다. 박지훈과 동료들은 내일의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의문들이 가득했다. 과연 이정민이 진짜 범인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김미영 씨를 살해한 것일까? 그리고 범인의 진짜 동기는 무엇일까? 이 모든 의문들이 해결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다. 다음날 아침 8시 강서구 경찰서는 평소보다 분주한 분위기였다. 박지훈은 일찍 출근해서 어젯밤 사건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은서는 국가수에서 온 감식 결과를 검토하고 있었다. 수연은 이정민의 신상 정보와 거주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있었다. 선배님, 이정민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수연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다.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인근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정관은 폭행과 공갈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럼 우선 이정민부터 만나보자. 은서야, 감식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 은서가 서류를 넘기며 탑했다. 어젯밤에 발견한 종이 조각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어요. 오늘 밤 9시라는 글씨와 함께 숫자 5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훈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500만 원? 그럼 김미영 씨가 누군가와 금전적인 약속이 있었다는 뜻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메모의 필체예요. 김미영 씨의 필체가 아니라 남성의 필체로 보입니다. 이는 중요한 발견이었다. 만약 범인이 김미영 씨에게 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면 그것이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었다. 좋아, 그럼 이정민을 만나서 이 500만 원에 대해 물어보자. 혹시 그가 김미영 씨에게 돈을 요구했을 수도 있으니까. 세 사람은 곧바로 화곡동에 있는 이정민의 거주지로 향했다. 그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었고 이정민은 2층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이정민 씨 계신가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30대 후반의 남성이 나타났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시죠? 김미영 씨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작은 원룸 안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여기저기 흩어진 옷가지와 빈 소주병들이 그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박지훈은 주변을 둘러보며 이정민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려 했다. 이정민 씨, 어젯밤 몇 시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박지훈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이정민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다. 집에 있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일찍 들어와서 쉬고 있었어요.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혼자 살아서. 증명할 사람은 없습니다. 은서가 메모장을 꺼내며 질문했다. 김미영 씨와는 어떤 관계였나요? 이정민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예전에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예전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3년 전부터 1년 정도. 그런데 헤어진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박지훈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헤어진 이유가 뭔가요? 이정민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문제가 많았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미영이가 지쳐서 떠났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최근에 김미영 씨를 만난 적이 있나요? 이정민이 잠시 망설였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끔 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이었나요? 일주일 전쯤. 아니, 열흘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서가 메모에서 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여주며 물었다. 이 돈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김미영 씨에게 돈을 빌렸거나 요구한 적이 있나요? 이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미영이에게 돈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영이한테 빚을 지고 있어요. 빚이요? 박지훈이 관심을 보였다. 얼마나 되는 빚인가요? 300만 원 정도. 예전에 사귈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빌렸는데 아직 다 갚지 못했어요. 이는 새로운 정보였다. 5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그리고 이정민이 김미영에게 돈을 빌린 상황이었다. 그럼 김미영 씨가 최근에 돈을 갚으라고 재촉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미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어려우니까 천천히 갚으라고 했어요. 박지훈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정민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어 보였고 그의 태도도 범인이라기보다는 전 연인을 잃은 슬픔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정민 씨, 어젯밤 9시 30분경에 달빛 소주 근처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정민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건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거짓말하면 더 곤란해집니다. 이정민이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다. 맞습니다. 어젯밤에 미영이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미영이가 저를 보면 싫어할 것 같아서.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갑자기 김미영 씨를 보러 가려고 했나요? 돈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서 모은 돈이 있었거든요. 이정민이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안에는 5만원권 지폐 6장이 들어있었다. 30만원.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했어요.
박지훈과 동료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이정민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는 김미영을 죽일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것 같았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젯밤에 정확히 무엇을 보았나요? 주점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는데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큰 소리요? 누군가 화내는 소리. 남자 목소리였어요. 미영이가 뭔가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이는 중요한 증언이었다. 이정민이 범인이 아니라면 진짜 범인이 그 시간에 주점 안에 있었다는 의미였다. 그 남자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나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돈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미영이가 안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은서가 메모를 하며 물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무서워서 그냥 돌아왔어요. 나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용해져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박지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 남자가 주점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나요? 아니요, 저는 그 전에 떠났어요. 수연이 CCTV 자료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럼 이정민 씨가 목격한 그 남자가 진짜 범인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박지훈이 이정민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다. 김미영 씨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을 아시나요?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손님이나 금전적인 갈등이 있던 사람? 이정민이 고개를 저었다. 미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하지만 최근에 주점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들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많이 줄었고 임대료도 올라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이는 새로운 정보였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건의 배경이 될 수 있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세 사람은 잠시 주변을 걸으며 상황을 정리했다. 이정민은 범인이 아닌 것 같아요. 수연이 먼저 의견을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의 증언이 일관되고 무엇보다 김미영 씨를 해칠 동기가 없어 보여요. 은서도 동의했다. 박지훈이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럼 이정민이 목격한 그 남자를 찾아야 해. 오후에 다시 현장으로 가서 주변 상인들을 더 자세히 조사해보자. 혹시 다른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고. 오후 2시 세 사람은 다시 달빛 소주 주변으로 돌아왔다. 낮에 번화가는 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평범한 상가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주변 상가를 하나씩 방문하며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맞은편 치킨집 사장은 어젯밤 9시 40분경에 달빛 소주에서 한 남성이 급하게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은서가 물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키가 그리 크지 않았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그리고 검은색 야구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정민과는 다른 체형의 남성이었다. 이정민은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특징은 없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워낙 어둡고 멀어서. 하지만 뭔가 급한 듯이 걸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옆 건물의 편의점 사장도 비슷한 시간에 수상한 남성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 사람이 제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무엇을 들고 있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작은 가방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방에서 뭔가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박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흘러내리고 있었다고요? 네, 어둠 속에서 검은색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음료수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혈흔일 가능성이 높았다. 범인이 범행 도구를 가지고 도망가면서 피가 흘러내린 것일 수도 있었다. 그 남자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기억나세요? 지하철역 방향으로 갔어요. 5역 쪽으로요. 수연이 즉시 메모했다. 5역은 이곳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지하철역이었다. CCTV 영상을 더 확보해야겠어요. 지하철역까지의 경로와 역 내부 영상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은서가 말했다. 세 사람은 곧바로 5역으로 이동했다. 역무원의 협조를 받아 어젯밤 9시 40분부터 10시까지의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있습니다. 수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외쳤다. 9시 52분경에 검은색 야구 점퍼를 입은 마른 체형의 남성이 지하철역에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얼굴이 보이나? 박지훈이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다. 남성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체형과 옷차림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일치했다. 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네요. 은서가 말했다. 개찰구를 통과하는 모습도 있나요? 수연이 계속 영상을 확인했다. 남성은 개찰구를 통과해서 2호선 강남 방향 플랫폼으로 들어갔다. 교통카드 사용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박지훈이 역무원에게 물었다.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훈이 공식 요청서를 작성하며 말했다. 역에서 나온 세 사람은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제 범인의 대략적인 동선과 특징을 파악했지만 여전히 정체는 모르는 상황이었다. 김미영 씨의 주변 인물들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겠어요. 특히 금전적인 관계가 있던 사람들을요. 은서가 제안했다. 그래, 500만 원이라는 돈이 메모에 적혀 있었으니까 분명히 돈과 관련된 문제일 거야. 박지훈이 동의했다. 이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쿡가수에서 추가 감식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다. 선배님들, 쿡가수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와달라고 하네요. 세 사람은 서둘러 쿡가수를 향했다. 무엇이 발견되었을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단서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랐다. 쿡가수 연구소에 도착하자 감식 담당자가 그들을 맞이했다.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을 정밀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의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요? 박지훈이 놀라며 물었다. 네, 하나는 피해자 김미영 씨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원 미상의 남성 것입니다. 아마도 범인이 범행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단서였다. 범인의 DNA가 확보된 것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감식 담당자가 계속 설명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촉적을 분석한 결과 범인이 신었던 신발의 크기는 270mm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신발 밑창의 특수한 패턴도 확인되었습니다. 은서가 관심을 보였다. 어떤 패턴인가요? 등산화나 작업화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미끄럼 방지 패턴입니다. 일반적인 운동화와는 다른 형태예요. 이 정보들을 종합하면 범인의 프로필이 어느 정도 그려졌다. 마른 체형의 남성, 270mm 사이즈의 등산화나 작업화를 신고 있었고 범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수사 범위를 좁혀나가야겠습니다. 박지훈이 말했다. 저녁이 되어서야 세 사람은 경찰서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의 수사로 많은 정보를 얻었지만 여전히 범인의 정체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내일은 김미영 씨의 지인들을 더 자세히 조사해보자. 특히 그녀에게 돈을 빌렸거나 금전적인 거래가 있던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박지훈이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말했다. 다음날 오전 박지훈과 동료들은 김미영의 주변 인물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선 김미영의 친구들과 주점 단골 손님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수연이 김미영의 휴대폰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선배님들, 김미영 씨가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자주 연락한 사람이 있어요. 수연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다. 이름은 박성호,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통화가 밤늦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박지훈이 관심을 보였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주점 여주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통화 내용을 알 수 있나? 문자 메시지를 보면 대부분 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주까지 준비하겠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에요. 은서가 메모를 하며 물었다. 그럼 김미영 씨가 박성호에게 돈을 빌렸거나 아니면 반대로 빌려준 상황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문자 메시지의 어조를 보면 김미영 씨가 박성호에게 뭔가 부탁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박지훈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박성호를 만나보자.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봐. 강서구 등촌동의 성공부동산이라는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로 10분 거리예요. 세 사람은 곧바로 박성호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향했다. 성공부동산은 지하철역 근처 상가 1층에 위치한 작은 업소였다. 유리창에는 각종 매물 정보가 붙어 있었고 안에서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박성호 씨 맞으신가요? 박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가며 물었다. 남성이 고개를 들었는데 그는 마른 체형에 키가 그리 크지 않았다. 목격자들이 증언한 범인의 체형과 비슷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김미영 씨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박성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말을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이 사건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모르세요? 김미영 씨가 살해당했습니다. 박성호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요? 미영이가 죽었다고요? 그의 반응은 진짜 놀라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지훈은 20여 년의 경험으로 가짜 반응을 구별할 수 있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김미영 씨를 만났나요? 저는 박성호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일주일 전쯤. 아니, 사실은. 은서가 냉정하게 말했다.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휴대폰 통화 기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자주 연락하신 것으로 나타났어요. 박성우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다. 맞습니다. 사실 그저께까지도 연락했어요. 무슨 일로 연락했나요? 돈. 돈 때문이었습니다. 박지훈이 의자에 앉으며 자세히 들어보라는 제스처를 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박성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미영이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주점 운영이 어려워서 임대료를 못 낼 상황이었거든요. 얼마를 빌려달라고 했나요? 처음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는 5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은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의 500만 원과 일치하는 금액이었다. 그래서 빌려주셨나요? 아니요. 저도 사정이 어려워서 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수연이 질문했다. 김미영 씨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많이 실망하고 화를 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이번에는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박지훈이 관심을 보였다. 예전에 김미영 씨가 박성호 씨를 도와준 적이 있다는 말인가요? 네. 제가 부동산 사업을 시작할 때 미영이가 8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언제 일인가요? 2년 전쯤이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미영이가 도움을 줬거든요. 은서가 계산해보며 물었다. 그럼 지금까지 80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황인가요? 박성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일부는 갚았어요. 하지만 아직 5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지훈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럼 김미영 씨가 박성호 씨에게 5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한 건가요? 둘 다였어요. 기존 빚 500만 원을 갚고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어요. 즉 김미영은 박성호에게 총 1000만 원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이는 상당한 거액이었고 충분히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었다. 어젯밤에 뭘 하고 있었나요? 박지훈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박성호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집에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가족과 함께 있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은서가 박성호의 옷차림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는 평범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발밑을 보니 등산화를 신고 있었다. 국과수에서 확인된 범인의 신발과 유사한 형태였다. 평소에 등산화를 자주 신으시나요? 네,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 현장을 많이 다녀야 해서 편한 신발을 신어요. 수연이 박성호의 손을 자세히 관찰했다. 오른손 등에 작은 상처가 있었다. 손에 상처가 있네요. 언제 다치셨나요? 박성우가 자신의 손을 보며 당황했다. 어제 집에서 요리하다가 칼에 베었어요. 박지훈이 일어서며 말했다. 박성호 씨,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박성호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여러 정황상 그는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가 시작되었다. 박성호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했지만 우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했다. 박성호 씨, 어젯밤 9시부터 10시까지의 행적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박지훈이 조사실에서 물었다. 집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가족들이 모두 함께 있었나요? 네. 아니, 잠깐 편의점에 다녀왔어요. 몇 시에 편의점에 갔나요? 9시 반쯤. 아이들 과자를 사러 갔어요. 은서가 메모하며 물었다. 어느 편의점에 갔나요? 영수증이 있나요? 박성우가 당황하며 주머니를 뒤졌다. 영수증은? 버린 것 같아요. 수연이 CCTV 자료를 확인하며 말했다. 박성호 씨가 말씀하신 편의점의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5역의 영상에서 확인된 인물과 대조해 보겠어요. 박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때 국과수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박성호의 옷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었다. 박성호 씨가 입고 온 셔츠에서 미세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DNA 분석을 진행 중이에요. 은서가 전화를 받고 박지훈에게 보고했다. 박지훈이 박성호를 다시 보며 말했다. 이제 정말로 사실을 말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박성우가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조사실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저는 정말 미영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박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어젯밤에 만나기는 했어요. 박지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자세히 말해보세요.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서 꼭 만나자고 했어요. 1000만 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그래서 주점에 갔나요? 네. 9시 반쯤 갔어요. 미영이가 절박하게 부탁해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은서가 질문했다. 주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영이가 정말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주점을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기존 빚 500만 원은
탕감해주고 추가로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했나요? 저도 사정이 어렵다고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수연이 물었다. 김미영 씨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처음에는 실망하더니 나중에는 화를 냈어요. 제가 배은망덕하다고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한다고. 박지훈이 긴장감 있게 물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박성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영이가 칼을 들었어요. 조사실 안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 칼을 들었다고요? 네,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와서 자기를 찌르겠다고 했어요. 제가 돈을 안 주면 죽겠다고. 은서가 놀라며 물었다. 자해를 하려고 했다는 말인가요? 네, 저를 협박하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정말 자해를 할 것 같아서 말리려고 했어요. 그래서요? 칼을 뺏으려고 하는데 실수로 미영이가 다친 거예요. 박지훈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실수라고요? 정말 실수였어요. 저는 미영이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말리려고 했는데. 박성우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의 진술에는 의문점이 많았다. 은서가 냉정하게 분석했다. 국가수 결과에 따르면 김미영 씨는 정확한 부위를 노려 한 번의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실수로 그런 상처가 날 가능성은 낮아요. 아니에요. 정말 실수였어요. 박성우가 계속 주장했지만 수사진들은 그의 말을 믿기 어려웠다. 박성우 씨, 혹시 김미영 씨를 죽이고 나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행동이 있나요? 수연이 물었다. 아니요. 저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도망친다는 것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식이 있었다는 뜻 아닌가요? 박지훈이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성우가 더 이상 답변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이때 국가수에서 최종 결과가 나왔다. 박성우의 셔츠에서 발견된 혈흔이 김미영의 것과 일치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미상의 남성 DNA도 박성우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성우 씨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모두 나왔어요. 박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박성우가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다. 정말 실수였어요. 저는 미영이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살인죄가 성립하는 상황이었다. 설령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분명한 범죄였다. 은서가 박성우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다. 혹시 다른 공범이나 도움을 준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저 혼자였어요. 조사가 끝나고 박성우는 구속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정황상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였다. 사건이 해결됐네요. 수연이 안도하며 말했다. 하지만 박지훈은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다. 뭔가 이상해요, 선배님? 은서가 물었다. 박성호의 진술 중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현장 상황도 그의 진술과는 조금 다른 것 같고. 어떤 부분이요? 김미영이 자해를 하려고 했다면 왜 현장에는 그런 흔적이 없을까? 그리고 상처 부위가 너무 정확해. 실수로 그런 상처가 날 수 있을까? 은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뭔가 박성우가 전부를 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다시 한번 조사해보자. 혹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박지훈이 말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지만 모두 이 사건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남아있었다. 과연 박성우가 진짜 범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박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어젯밤 내내 박성우의 진술을 되새기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20여 년 경험이 말하고 있었다. 뭔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고. 은서와 수연도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일찍 출근해 있었다. 선배님, 저도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봤는데요. 은서가 박지훈을 보며 말했다. 박성우의 진술 중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이 김미영 씨가 자해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 그랬다면 현장에서 다른 흔적들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김미영의 성격을 생각해봐도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여. 주변 사람들 모두 그녀가 강인하고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했잖아. 수연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끼어들었다. 선배님들,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박성우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더 자세히 분석해봤는데 사건 당일 밤에 다른 사람과도 통화한 기록이 있어요. 다른 사람? 박지훈이 관심을 보였다. 네, 박민수라는 사람인데요. 박성우와는 친형제 관계입니다. 사건 발생 후 10시 30분경에 3분간 통화했어요. 은서가 메모하며 물었다. 박민수에 대한 정보가 있나요? 40대 중반이고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도 과거에 폭행 전과가 있다는 거예요. 박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사건 직후에 형과 통화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 박민수를 찾아가 보자. 혹시 박성우가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어. 세 사람은 곧바로 박민수가 일하는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강서구 외곽에 위치한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다. 현장 사무소에서 박민수를 찾아달라고 하자 잠시 후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성이 나타났다. 박민수 씨 맞으신가요? 박지훈이 신분을 밝히며 물었다. 박민수는 경찰이라는 말을 듣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네, 무슨 일이시죠? 동생 박성우 씨와 관련된 사건으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성우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어젯밤 10시 30분경에 동생과 통화하셨죠?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박민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성우가 큰일이 났다고 전화를 걸었어요. 어떤 큰일이라고 했나요? 사람이 죽었다고.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했어요. 은서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나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물어봤는데 성우가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만나자고 했어요. 수연이 질문했다. 실제로 만나셨나요? 박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네, 11시쯤에 만났어요. 어디서 만나셨죠? 한강공원에서요. 성우가 너무 무서워해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박지훈이 긴장하며 물었다. 그 자리에서 박성우가 뭐라고 했나요? 박민수가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이라는 여자가 죽었다고. 자기가 실수로 죽였다고 했어요. 실수로? 네, 성우 말로는 그 여자가 칼로 자해를 하려고 해서 말리다가 실수로 찔렸다고 했어요. 은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 이야기를 믿으셨나요? 박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성우가 워낙 당황해하고 있어서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성우에게 자수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성우가 무서워해서. 박지훈이 예리하게 물었다. 하지만 뭔가요? 성우가 증거를 없애달라고 부탁했어요. 조사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이는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다. 어떤 증거를 없애달라고 했나요? 옷. 피가 묻은 옷을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은서가 급하게 물었다. 그 옷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한강에 버렸어요. 수연이 충격을 받으며 말했다. 그럼 박성우가 어제 입고 온 옷은? 제가 가져다 준 다른 옷이에요. 크기가 비슷해서. 박지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민수 씨,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증거인멸에 가담한 것이에요. 박민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성우가 제 유일한 동생이라 도와주고 싶었어요. 은서가 계속 추궁했다. 혹시 다른 증거도 인멸했나요? 칼. 범행에 사용된 칼도 함께 버렸어요. 이는 수사에 큰 타격이었다. 중요한 물리적 증거들이 인멸된 것이었다. 정확히 어디에 버렸는지 알려주세요. 수색해봐야 합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근처 교각 밑에 버렸어요. 박지훈이 즉시 수색팀에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상황에서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박민수 씨, 동생이 그날 밤에 다른 이야기는 안 했나요? 사건의 자세한 경위라든지. 은서가 물었다. 박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성우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요? 미영이가 죽기 전에 뭔가를 말했다고. 다른 사람 이름을 언급했다고 했어요. 박지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다른 사람? 누구 말인가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난다고 했는데 뭔가 중요한 것 같다고 했어요. 수연이 급하게 물었다. 그 이름을 기억 못한다고 했나요? 성우가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이름이었다고. 이는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었다. 만약 김미영이 죽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면 그것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었다. 박민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온 세 사람은 박성우를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박성우 씨, 형님과의 통화 내용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박지훈이 조사실에서 말했다.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받을 각오를 하세요. 박성우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요. 김미영 씨가 죽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형님께 말씀하셨죠? 박성우가 고개를 들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누구 이름이었나요? 박성우가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은서가 냉정하게 말했다. 지금까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는 정말 사실만 말하세요. 미영이가 민철이라는 이름을 말했어요. 민철이? 수연이 메모하며 물었다. 누구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미영이 주변 사람 중에 그런 이름의 사람이 있는지. 박지훈이 생각에 잠겼다. 민철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다. 혹시 김민철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은서가 갑자기 물었다. 김민철? 박성호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잘 모르겠어요. 은서가 동료들을 보며 말했다. 김미영 씨의 친족 관계를 조사할 때 김민철이라는 오빠가 있다고 나왔어요. 하지만 5년 전에 사망했다고 했는데. 박지훈이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잠깐. 혹시 김민철이 죽은 경위를 확인해봤나? 아니요, 단순히 병사라고만 나와 있었어요. 자세히 조사해보자. 혹시 그의 죽음과 이번 사건이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 수연이 즉시 컴퓨터로 김민철의 사망 기록을 검색했다. 선배님들 이상해요. 김민철은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그 사고가 뭐가 이상한가? 음주운전 사고였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박성호라는 사람이에요. 조사실 안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 박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박지훈이 박성호를 노려보며 물었다. 박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정말 사고였어요. 제가 음주운전을 한 게 잘못이지만. 그럼 김미영 씨가 박성호 씨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은서가 놀라며 물었다. 아니요. 미영이는 몰랐어요. 어떻게 몰랐다고 확신하나요? 만약 알았다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박지훈이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럼 김미영 씨가 죽기 전에 민철이라고 말한 것은 혹시 박성호의 정체를 그 순간 알아챈 것일 수도 있어요. 은서가 분석했다. 박성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맞아요. 미영이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민철이 오빠를 죽인 내가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김미영 씨를 죽인 건가요? 수연이 분노하며 물었다. 아니에요. 정말 실수였어요. 하지만 이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다. 박성호는 5년 전 음주운전으로 김민철을 죽인 가해자였고 김미영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박성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밤 김미영이 박성호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한 것이었다. 박성호 씨, 진실을 모두 말하세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박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박성호가 마침내 모든 것을 고백했다. 미영이가 제 정체를 알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겠다고 했어요. 복수를? 네. 오빠의 원수를 갚겠다고 저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칼을 들었고. 그래서 김미영 씨를 죽인 건가요? 저도 무서웠어요. 미영이가 정말 저를 죽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칼을 뺏으려고 하다가. 은서가 냉정하게 분석했다. 하지만 상처 부위를 보면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려워요. 너무 정확한 부위를 노렸거든요. 박성호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고의로 김미영을 살해한 것이었다. 박성호, 당신은 살인죄로 기소될 것입니다. 박지훈이 최종 선고를 내렸다.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후 세 사람은 달빛 소주 앞을 다시 찾았다. 이제 그곳은 영업을 중단하고 임대 안내문만 붙어 있었다. 결국 복수가 또 다른 비극을 낳은 셈이네요. 수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박성호가 5년 전에 정직하게 사과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은서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박지훈이 동료들을 보며 말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진실은 항상 복잡하다는 거야.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지. 네, 선배님. 만약 우리가 박성호의 첫 번째 진술만 믿었다면 진실을 놓칠 뻔했네요. 수연이 동의했다. 은서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단순히 물리적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간관계와 과거 이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요. 세 사람은 석양이 지는 강서구 번화가를 바라보며 이번 사건을 마무리했다. 박성호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예정이었고 박민수는 증거인멸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미영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녀가 생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정민도 참석해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고 그는 김미영에게 진 300만 원의 빚을 그녀의 유족에게 갚겠다고 약속했다. 박지훈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 과거의 잘못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앞으로도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사건 수사가 완료된 지 한 달 후 강서구 경찰서에는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박지훈과 동료들은 이번 달빛 소주 살인 사건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감정은 증거를 흐리게 한다. 박지훈이 평소 자주 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감정과 인간관계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결국 사건의 진실은 물리적 증거와 인간의 감정, 그리고 과거의 이력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강서구의 평범한 주점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복수와 욕망, 그리고 과거의 죄가 어떻게 새로운 비극을 낳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정의는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박지훈과 최은서, 김수현은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경찰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겼다. 그들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사건이 와도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달빛 소주라는 작은 주점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 교훈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다. 과거의 잘못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되고 진실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실현된다는 것을.